네, 기준금리를 두고 세계 각국에서 내리느냐 마느냐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국의 기준금리 채권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LS증권 우혜영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자, 우 연구원님. 지금 우리 국내에 우 연구원님처럼 이렇게 주요국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통화정책, 채권 시장 살피는 소위 말하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얼추? 20명 넘게 아마 각 20명. 증권사별로 채권은 무조건 다 채권은 다 커버하니까요. 무조건 네. 있어야 된다. 대체로 어떻게 뷰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또 저 중구난방 갑론을박이세요. 저쪽은, 이쪽은, 채권 쪽은 어떠세요? 분위기가? 네, 맞습니다. 특히 뭐 인하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인데 네. 인하 시점에 대한 좀 뷰가 갈릴 때도 있고요. 시점에 대한 뷰. 네,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하를 언제 할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한 좀 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또 시점인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뷰는 그래도 9월 달 정도로 좀 잡혀 있다 보니까 연구원님 분들도 다 그 정도로 아마 연준은 인하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LS증권이나 우 연구원님은 다음 주 어떻게 보시래요? 네, 저도 동결 말씀을 드리고 동결? 있습니다. 네, 동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물론 인하를 못한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아직은 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물가 상황이나 고용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연준은 두 가지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예.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달성을 해줘야 됩니다. 예. 네, 물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리스크에 지금 관세 때문에 직면을 한 거고요. 고용의 경우에는 5월 고용자 수 보신 것처럼 굉장히 좀 견조하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도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고용 지표는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고 물가의 경우에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연준도 사실은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다만 9월 정도 경에 뭐 7월부터 부과되는 상호 관세라든지 그런 영향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7월 달 물가, 뭐 8월 달 물가 부터는 조금 더 관세 영향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후부터 그러면은 관세 영향이 크지 않다 내지는 크다. 그런 결론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9월 이후의 경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를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기업들도 물론 뭐 가격을 인상한다는 기업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감안을 했을 때 가격 인상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결하면서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를 하면서 넘어가지 않을까라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이 올해 한 어느 정도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9월에 네. 인하를 하기 시작한다라 가정을 한다면요. 네. 저는 빅스텝도 배제할 수 없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 두 가지를 견주어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하드 데이터는 나쁘지 않으니까 네. 생각보다 견조하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관망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9월에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저울질이 끝났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하드 데이터 상에서도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네. 무너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연준이 인지를 하고 선택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의 경로는 오히려 쉽다. 인하를 조금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지표에 따라서 네. 물가도 예를 들면은 강하게 올라가지 않으면은 조금 더 빨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75에서 100까지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9월에 만약 인하를 한다면. 네, 네. 지금 화면에 잘 나와줬네요. 네. 지금 기준금리 추이해서 미국이 4.5, 저게 이제 연방기금금리 이제 그 레인지의 상단 기준이죠. 예, 맞습니다. 4.5. 저게 5.5에서 4.5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거기 비해서 우리 한국이 2.5, 네, 일본은 0.5. 네. 이따 조금 더 깊이 다뤄주시겠습니다만 22쪽은 한 2%로 보면 되나요? 그거는 뭐 금리가 한 3개 정도만 헷갈려가지고.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볼 것 같으면 2% 내지 2.5%, 일본은 아직도 0.5. 네. 그러면 저 좀 내려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네,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ECB 이렇게 경제 상황만 살펴보면은 네. 현저하게 어떤 국가가 제일 좋아 보이십니까라고 제가 앵커님들한테 네. 여쭤보면은 당연히 미국이라고 말씀을 네, 네. 해주실 거잖아요. 그만큼 물가 레벨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미국은 그 정도의 기준금리를 감내를 그래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한국의 경우는 경기가 오히려 더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경기 전망치를 보시면은 2분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장이지만 3분기에는 역성장 전망이 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예. 녹록치가 않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회복이 되고 있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을 하고 있는 건데 관세 이슈로 인해서 인상 속도에 좀 제지가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일본은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가는 예. 방향성, 한국, 유로존, 미국은 내려가는 방향성인 건 자명하지만 예. 현재 물가나 경기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조금씩은 인하 속도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22 금리 추이 나왔습니다만 네. 라가르트 총재가 이번에 25p 금리 인하하면서 거의 추가 금리는 없을 것이라는 그 시그널을 주지 않으셨나? 뭔가 사이클 끝에 가까워졌다. 대충 다 왔다 네. 금리 인하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러우 네. 전쟁 내지는 에너지 위기 때문에 유로존은 좀 곤욕을 치렀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물가 상황도 그렇고 성장 상황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조금은 이제 뭐 나쁘지 않은 성장이 1분기에 나왔지만은 수출 부분이 조금 선제적으로 끌어당겨지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2, 3분기 지나가면은 이쪽은 좀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ECB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역성장 전망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과의 통상 정책도 어떻게 협상이 될지 또는 EU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성장의 상하방 리스크가 다 혼재해 있는 상태예요. 반면에 물가의 경우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잘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까지도 나올 정도로 물가 전망치가 조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ECB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금리를 내리는 거는 끝난 것 같은데 이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장이 예상보다 나빠지거나 물가에 대해서 더 디플레 압력이 세지거나 하면은 내리겠지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조금 빠르게 연속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네. 4%대에서 2% 초반대까지 내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숨고르기 하는 구간에 들어선 것 같다는 정도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뭐 미국하고 유럽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제일 의원님 나오신다길래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지난주 목요일이었죠. 5월 29일 날 금통위 네. 금리 인하 했어요. 네. 금리 인하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왜 우리 시장 금리는 더 올라 버립니까? 이것도 뭐 미국 꼴났네. 미국은 오히려 저 뭐 금리 인하 100bp 하는 동안에 국제 수익률 100bp 올라 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 이래요? 한은은 금리 내리겠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금리 더 올라가 버리니까. 네, 일단은 수급 우려가 좀 수급.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또 네. 새롭게 대통령이 또 뽑혔기 예. 때문에 한 20조 내지는 30조 원 가까운 수준의 추경이 아마도 마련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재원이 좀 부족합니다. 네네. 결국에는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국채를 또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채 발행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공급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는 당연히 뭐 금리 인하할 것 같고 내년도 초에 WGBI 편입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요 이슈는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반대급부로 공급 쪽에서 조금은 예상치 못한 또 규모의 네. 국채가 발행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급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추경 규모라든지 얼마만큼의 비중을 적자 국채 발행하겠다라는 계획이 아직은 또 발표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경계심 정도로 아마 금리가 좀 상승한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이와 같은 그림은 미국도 비슷했습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네. 이제 재정 적자 심화 내지는 예. 뭐 부채 이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채나 초장기채에 대해서 조금 금리가 약세를 보였던 움직임을 저희가 봐왔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움직인 그런 시장의 동향이 최근에 한국 시장에 조금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도 안 내렸겠네. 그런데 그것도 다른 문제긴 하겠죠.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네. 그래도 코픽스 금리나 일반적인 대출 금리는 조금씩은 떨어졌을 거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융 당국이 아직은 가계대출을 조금은 이제 억제는 쪽이나 관리하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러게.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낙폭하고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낙폭하고는 비교해보면 당연히 이제 예금금리 쪽에 조금 더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시차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예금금리부터 떨어지고. 네. 걱정이네. 네. 지난달 뭐 종소세 내고 뭐 임플란트 하고 이러느라고 마이너스 통장 써야 되는데 아니,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기 전에 빨리 미리 받아두세요. 7월 달부터 시행되니까
미리미리 대출 땡기세요. 아이고, 참네. 그런다고 주나 어디 은행에서 땡기고 싶다고. 그거는 뭐 은행 지점장 이게 인생을 갖다가 와 이러나 백으로 살아온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예. 거예요. 예. 저는 외환 시장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네. 외환이야말로 진짜 여러 가지 변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뭐 경기라든지 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강해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펀더멘털 대비해서 좀 더 약하게 평가를 네. 받았던 구간이 저희가 연초부터 한 대선 전까지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조금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디스카운트 부분이 한 3, 40원 정도가 있었던 것들이 되돌려지는 그림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도 1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달러의 약세와 맞물리면서 원화의 좀 정상화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1,360원, 뭐 70원대로 조금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그 외환 정책에 대한 시선이 곱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 환율 보고서에서도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고 네.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외환 당국에서 특정 레벨에 대한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1,400 후반대 레벨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개입을 하거나 할 레벨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이슈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혜인 연구원님, 네. 저 미국 얘기 조금만 더 듣고 싶어요. 네. 예, 그동안에 이제 뭐 얼추 이제 외워집니다.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5, 네. 30년물 기준으로 5%. 여기는 어떻게 하든 안 뭐 넘어가겠다. 안 네. 넘어가게끔 뭐 일종의 마지노선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으로 막으려고 들기도 하고 또 시장 자체적으로도 그쯤 가면은 자발적으로 어떤 국채에 대한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더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은 그 4.5나 5를 갖다가 올라서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것처럼 또 그게 증시에 악영향을 끼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거는 그거고 증시는 증시대로 가고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네. 10년물 금리가 예. 4.5를 뚫고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에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허. 그리고 그 이유가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 때문이라는 가정을 만약에 한다면 예. 결국에 경제는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 물가는 오히려 더 튀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네. 리스크가 커지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커진다. 소위 말해서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높다라는 거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기업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을 전가할 수 있겠는가? 가격 모두 다 풀리 못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업 이익, 마진이 점점 축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도 사실은 이게 무관하지 않다.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는 배경에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는 쪽이라면은 스태그 쪽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우리가 재부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증시도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 보고 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뚫고 올라가는 거 뭐 가능성은 있죠. 왜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관세가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높게 발표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실제로 기업들이 말로는 전가 못할 것 같다라 얘기했는데 정말 다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를 할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럴 가능성과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보고 있는 그래도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뭐 2% 후반대나 3% 초중반대까지 물가가 올라가다 다시 좀 빠지는 그림이라면 이제 그 정도까지 금리가 급등하거나 하진 않지 않겠냐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부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부도 돈을 뭐 감세안을 만약에 더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을 때는 똑같아요. 미국도 쓸 돈이 만약에 없어지면은 또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수급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급 부담에 대한 경계감과 물가에 대한 방향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으나 그 레벨은 경계심에 따른 상승이기 때문에 다시금 빠르게 되돌려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 저 이제 일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여러 매체에서 그 일본 장기물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최근에 또 20년물, 30년물 일본 국채 입찰 수요 자체도 부진했잖아요. 뭐 UBS에서는 아예
발행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일본 금리가 왜 중요할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을 해보 작년 8월쯤에 곰곰이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7월 말에 갑자기 BOJ가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8월 초에 미국 고용 보고서가 쇼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일본 금리는 좀 상승을 했고 엔화는 강세로 움직였고 달러는 약세로 움직였고 미국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침체 우려 때문에요. 네. 그러면서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또 빠르게 하락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일본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사실 일본 내에 있는 이제 뭐 보험사라든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채를 이제 매도를 하고 자국의 국채를 살 수도 있는 수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일본 국채 10년물이 한 1.5%를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도 달러 대비해서 140엔 정도를 이제 내외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강해졌고 금리도 많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전을 감안을 한 수익률을 감안을 했을 때 미국채를 굳이 투자하지 않을 요인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일본 쪽의 금리가 상승하는 것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낮아질 수 있는 또 부분이 있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입찰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20, 30년물 초장기채에 대한 입찰이 부진했는데 결국에는 금리의 방향성이 일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경기도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금리가.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반대로 가격은 떨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입찰을 했을 때 뭐 적극적으로 안 사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BOJ에서 이번 달에 회의가 있을 텐데 테이퍼링을 하는 규모를 줄여야 된다. 네네. 지금은 분기별로 4천억 엔씩 이제 줄여 나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축소를 해가지고 더 많은 규모의 이제 테이퍼링을 하지 않고 조금 더 많이 국채를 사주는 쪽으로 BOJ가 가져야 수요와 공급의 이 밸런스가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최근에 BOJ가 이제 이번 회의에서 그 국채 줄이는 속도를 좀 줄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국채를 매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매입 규모를 줄여 나가고 있는데 축소, 예. 그 축소 테이퍼링을. 규모에 대한 기울기를 조금씩 완만하게, 네. 그러니까 저 적게 이제 줄여 나가야 네네네.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기 뭐야 요새 브라질 얼마 합니까 금리? 제가 최근에 체크를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굉장히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 네, 그 제가 좀 네. 속된 말로 막 브라질 채권 산 사람들 막 우라질이라고 하면서 우라질? 네, 이게 표현을 한다라고 저도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네. 그만큼 브라질 금리에 대해서 또는 헤아라 금리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가 좀 많이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네. 헤아라 약세랑 네. 금리 상승 때문에. 네. 네, 최근에 이제 브라질에 대한 또 채권을 또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시더라고요. 지금 10년물이 14.17이네요.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그래서 뭐 저희 뭐 생각했을 때는 헤어라는 또 너무 약세로 갈 여지가 있다 보니까 예. 그냥 달러 표시로 발행하는 뭐 브라질 국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달러는 상대적으로 헤어라보다는 같이 그 보호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헤어라 직접적인 것보다는 뭐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 이런 쪽으로요. 네. 참 한때 러시아 채권 러브 채권이라고 무슨 러시아랑 브라질 채권. 러브 채권 네. 그랬었죠. 근데 그걸로 이렇게 재미 보신 분보다는 우라질 소리 나올 분들이 더 많으셨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지간한 또 이렇게 고액 자산가들 상대로는 PB 분들이 좀 민망하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이래저래 보면은 뭐 저 너무 멀리 갈 거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가까운 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거 하든지 아니면 미국 거 하든지 브라질은 너무 멀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채 또 예. 아까 말씀 주신 것을 금리가 더 안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예, 시각이 또 맞아요. 많으시다 보니까 예. 장기채 쪽으로 조금 더 요즘에 요즘 또 많이들 산대요. 네,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어떻게 보면은 돈 담아둘 만한 그릇이 마땅치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제 특히 무슨 국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 또 개인들 중에도 고액 자산가들은 채권을 갖다가 이렇게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걸 갖다 전부 주식 같은 데 담아두기는 하실 수는 그렇고. 없으니까.
신기한 거는 최근에 보면은 단기채보다는 장기채 수요가 좀 있다라는 것도 좀 신기한 현상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장단기 금리를 네. 봤을 때 단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하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 네. 상승하는 폭이 제한적이었고 네. 장기채의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나올 때마다 막 금리가 막 10bp씩 뛰어다 예, 보니까 예. 가격이 더 이제 절하가 맞아요.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음.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